공정거래법이 작년 12월 30일부터 이제 바뀐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기업 집단 법제 업무에 변경된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바뀐 제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집단국 차원에서 다음 3월부터 실무자 교육들을 또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업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대규모 기업 집단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집단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바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내용에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요 강의의 포인트는 그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실 제도 개선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집단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업 집단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가장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일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동일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총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최고 경영자 뭐 이런 개념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회장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일인이 회사가 아니고 자연인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 이 회사의 군집들을 하나의 기업 집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회사를 지배하는 그 총수, 동일인과 그 기업 집단 전체를 묶어서 이 기업 집단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은 상호 간에 계열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있지는 않지만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니고 회사,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 2개 이상의 회사들을 묶어서 또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최상단에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를 포함해서 기업 집단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 집단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들, 이게 결국은 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어떤 요건에 따라서 포함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기준으로 지분율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요건으로 지배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요건은 동일인이랑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지분을 초과해서 소유를 하고,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소속 회사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상법상에 이사회, 주총 이런 데서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3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30% 이상 소유를 정량적인 지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요 정량적인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로 지배력 요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이 요건도 봅니다. 근데 이 정량적인 지분율 요건과 정성적인 지배력 요건은 엔드 요건이 아니라 오어 요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 바로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분율이 30%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회사들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거의 지배적으로 한다 판단을 하면
기업 집단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분율 개념을 판단을 할 때 동일인 혼자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개념으로도 동일인 관련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인 관련자라고 하면 동일인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 이제 동일인이랑 거의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동일인의 가족, 친족들, 그리고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소속 임원들, 그리고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계열 회사와 그 계열 회사에 있는 임원들까지 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군집의 그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들이 모두 합쳐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를 하게 되면 계열회사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업 집단으로부터 제외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로 포함될 것인지 이걸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계열회사로부터 제외되는 요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5조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 밑에 이제 표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실무자들, 기업집단 정책과에 있는 실무자분들과 한번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판단이 될지 여부를 고려를 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아마 이제 다 대표회사에서 그 대기업 집단 지정 업무 관련되는 담당자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저희 이제 실무자들이랑 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계열회사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계열회사에서 제외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 3월 강의 있을 때 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기업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됐을 때 모든 기업 집단을 저희가 공정에서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큰 기업 집단, 이것을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해서 공표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산 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이 되는 기업 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조 이상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2개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개념은 이제 요건이 좀 바뀌어서 뒤에 바뀐 제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총 40개가 있었고요. 현황은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5조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총 71개로 아래와 같은 현황입니다. 이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그간에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있는 연역들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공시 제한 기업 집단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17년 5월부터는 이 두 개가 구분이 돼서 10조와 5조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자산 총액 10조라는 상수를 설정을 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명목 GDP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수가 너무 많아진다. 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정상에 이 자산 총액 10조를 10조로 상수로 두지 않고 명목 GDP의 0.5%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대규모 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계열사에 해당이 되는지, 임원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족 현황과 그리고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어떤 범위까지 저희가 대기업 집단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위해서 지정 자료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며칠 전에 이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관련된 이제 대기업 집단에게는 지정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자료 작성하시는데 되게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에 교육을 또 실시를 한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주요 시책들이 있습니다. 기업 집단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자 규제로서 여기에는 상호 출자 금지 제도, 그리고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 그리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집단의 행위를 규제하는 행태 규제가 있습니다. 이 행태 규제로는 채무보증 제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고 불리는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금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제도에는 기업 집단 현황 공시제도, 그리고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그리고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공시제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 박스로 테두리 친 부분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만 해당이 되는 규제이고요. 나머지 9가지 제도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모두 적용되는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제도들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출자 금지 제도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를 해서 A가 B 회사에게 출자를 하고 B 회사가 그 출자받은 금액을 또 그대로 다시 A에게 출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은 없음에도 가공의 자본을 형성을 해서 소유 구조를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호 출자를 기업 집단의 정책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출자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는 상호 출자가 두 개의 기업에서 발생되는 행위라고 하면, 순환 출자는 세 개 이상의 회사에서 A가 B에게 출자를 하고 B가 C에게 출자를 하고 C가 다시 A에게 출자를 함으로써 A, B, C가 순환을 이루는 출자를 형성을 하면 순환 출자가 해당이 되고, 14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 순환 출자를 금지하지는 않고 새롭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만 형성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이 대기업 집단에 보면 소속회사에 금융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금융보험사가 보통 자신의 자본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의 예치금을 받아서 이 예치금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업을 영위를 하는데, 고객 자금을 통해서 총수 일가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금융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 세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될 때는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뀐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주회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 제도는 대기업 집단 시책 중에서 또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요. 지주회사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뭐 물품을 관리하거나 배송을 하거나 상품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주회사는 그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회사의 배당 수익을 얻는, 이것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지주회사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자회사와 손자회사,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수가 있는데, 단순하고 투명하고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해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회사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밑단에 1차적으로 자회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사여야 되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동일인과 그리고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반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수일가가 그리고 동일인 관련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많아야만이 지주회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요건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연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주회사의 제도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독립 투명 경영 강화 등 자본시장의 평가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전에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서로 출자 구조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어떤 회사의 출자 고리를 끊어서 어떻게 처분을 하고 M&A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주회사는 되게 간단 명료하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구조 조정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예전에 기업 집단 LG의 소유 지배 구조 현황인데요. 이때는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계도, 반도체 회로 설계도처럼 이 구조가 출자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한눈에 봐도 너무 복잡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한 LG입니다. 최상단에 지주회사 LG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자회사가 지배하는 손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3단 구조로 형성이 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세 번째에 있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를 전제로 했을 때 증손회사를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4단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행위 제한,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때 있어서 지분을 얼마 이상을 가져야 되고 얼마 밑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30%고 비상장회사일 경우에는 50% 이상 주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체제가 단순하고 투명한 경영 체제를 운영을 하고 소유 지배 구조가 이렇게 개선을 유도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게 되면 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분리가 되지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지주회사의 제도 안에서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갖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회사들도 손자회사를 보유함에 있어서 지분 제한이 있는데요. 손자회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상장회사일 경우에는 30%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비상장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50% 이상, 또 똑같이 금융 손자회사는 보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전제로 할 때 증손회사를 보유를 할 수가 있고, 똑같이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 이 회사들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를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계열회사에 대해서는 5% 지분까지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분 구조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정이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주회사는 부채 비율을 20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밑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 손자회사 규정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고요. 네, 이렇게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비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을 때는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 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제가 따르고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밑에서 보면 이제 법인세 감경 혜택이 있고, 그리고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경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면 그 자회사 보유 주식 비율만큼 배당금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배당 수익금이 결국 지주회사의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 법인세를 낼 때 자회사에서 발생했던 배당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수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이것을 입금 불산입 제도라고 하는데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 비율이 50%, 3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입금 불산입 비율이 아래에 있는 표에 따라서 80%에서 최대 100%까지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의 큰 파이가 줄어드니까 법인세가 감경이 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이연 제도로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주식 교환이나 현물 출자에 대해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연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출자 규제 4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태 규제 2가지가 있었습니다. 행태 규제 첫 번째로 계열회사 간의 채무 보증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채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우리 담보 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 금융기관한테 어떤 계열회사가 돈을 차입을 하거나 빌렸습니다. 이때 그 보증인으로서 다른 계열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을 채무보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A회사가 B라는 계열회사의 보증을 서서 금융권으로부터 담보 그리고 대출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A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부채를 다 B회사가 감당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A회사의 부실이 B회사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이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93년도에 제안을 하게 됐고, 이 채무보증의 개념에서는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열회사 A가 B에 직접 보증을 서는 이런 것까지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 소송 내에서는 계열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계열회사 중에는 금융보험사를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융보험사는 그런 대출을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계열회사에 있는 금융보험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보증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 법인 간의 또는 국외 법인이랑 국내 법인 간의 보증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채무보증의 개념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기관, 국내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여신이라고 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무보증이라는 행위를 우회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우회의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탈법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서라고 해서 계열회사가 채무를 면하는 거 없이 그냥 동일하게 다시 채무를 부담을 하는 행위, 이런 것을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집단 간의 교차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채무 보증을 하면 법에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제3의 다른 계열 밖의 회사를 경유를 해서 A 회사가 C 회사에게 채무 보증을 하고, 그리고 대신 C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다시 채무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우회 수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탈법 행위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태 규제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가 있습니다. 이 규제가 이제 보통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익 편취 규제 이렇게들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기업 집단에 있는 어떤 요 규제는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고 있는 어떤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 근데 아무 계열회사나 지원을 하진 않겠죠. 주로 총수, 즉 이 총수를 이제 법상 용어로 동일인과 그 친족까지 포함한 특수관계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특수관계인이 운영을 하는 회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으면 특수관계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부당하게 기속되는 그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게 바로 이 제도인데요. 금지 행위에는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상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그리고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그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법 집행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 말에 그 SK 실트론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유리하지 않더라도 물량을 되게 몰아줘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에 반해, 두 번째 행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이 총수 일가가 이 기회를 선택을 하면 그 이제 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K 실트론 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실트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를 최태원 회장, SK 동일인이죠. 이쪽에게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서 이 SK 동일인이 이를 삼으로써 그 주식이 이제 나중에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저희가 이번에 제재를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에 위반이 되면 그 지원을 했던 지원 주체와 지원을 받은 지원 객체, 그리고 이 지원 행위를 하게 한 교사자까지, 지시 관여자까지 이 3자까지 모두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법 위반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매출액의 50% 또는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었는데 2배 상향을 해서 매출액의 10% 그리고 40억 이내의 정액과징금 부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지원 객체의 5% 20억 원 이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제가 수정을 한 강의안으로 나중에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행태 규제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장 감시를 위한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집단 현황 공시, 그리고 비상장 회사 중요사항 공시,
그리고 대규모 내부 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처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 12월 30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랑 경과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전면 개편된 내용들을 크게 보면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집단 규율을 개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촉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벤처 지주 회사 활성화랑 CVC 제한적 보유 허용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이제 투자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 성장 촉진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집행 절차 개선 과제,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국에서는 앞에 있는 그 기업 집단 규율 법제 개편 7가지 과제와 그리고 세 번째 혁신 성장 촉진 부분에 있는 2가지 과제, 이렇게 9가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집단 법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기업 집단 시책이 들어왔는데 많은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사익편취 규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소속 회사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현행 규정으로서 현행 규정, 이제 바뀐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원 주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회사이고, 지원 객체는 그 기업 집단에 있는 특수관계인, 동일인과 그 친족, 그 특수관계인인 자연인을 직접 지원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자연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보통 이제 회사를 지원을 하겠죠. 이 특수관계인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익이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를 한 회사,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만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 회사를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자회사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50% 이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회사까지 포함을 시켰다라는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이 특수관계인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30% 지분 이상, 그리고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20% 지분 이상, 이렇게 지분율을 좀 차등을 둬서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상장 회사의 경우에 총수일가가 29.99%를 가지고 있으면 규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 회피를 더 유발시킨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장 회사의 지분율 기준도 비상장 회사와 동일하게 20% 수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비상장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었는데요. 동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21년 5월 기준으로 265개 회사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까지 포함을 하게 되니까 올 1월 기준으로는 총 694개 회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되는 회사, 기존에는 30% 또는 20% 이상인 회사였을 것인데 이번에는 20% 이상으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5개 회사가 증가한 270개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424개 회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94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또 법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강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매출액의 5% 그리고 정액과징금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렇게 제재를 했었는데요. 이게 2배 상향이 돼서 매출액의 10% 그리고 40억 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5% 20억 원은 기존 법에 따른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익변칙 규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익변칙 규제 대상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총수일가의 그 규제 거래를 모두 다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내부 거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도한 우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회사를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물적 분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서 밑에 자회사로 이제 두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이 직접적으로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했던 그 지분율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향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지주회사가 상장사에 대해서는 20%,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40% 지분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장사에 대해서는 30%,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50%로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가 자회사를 지분을 가질 때도 동일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 그리고 이 경우에 다 20, 40이 아니라 30, 50으로 상향이 된 거고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가짐에 있어서 100% 지분 그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간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를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지분율을 상향을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 지주회사를 또 단점이 뭐냐면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로 다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분율을 좀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주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인데요. 그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설립된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이 지주 체제 내에서 중간에 설치된 것을 이제 중간 지주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동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율 상향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상향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20, 40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 의결권을 제한할 때 있어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허용해 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외적인 사유가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서 이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예외 사유로는 의결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금융보험사가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상장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임원을 임명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다른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산해서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를 둔 이유는 적대적인 M&A 시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든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고 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도입이 된 예외 제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의미가 없는 그럼 계열회사와 계열회사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기업 집단 체제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의결권 행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의결권 행사 제외 사유에서 계열사 간의 합병 및 영업 양도 등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회사 밖에, 그러니까 기업 집단 밖의 비계열회사로부터의 적대적 M&A가 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업 집단 내부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적대적 M&A라는 개념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에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있는데, 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많이 활용이 되었다. 저희 실태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출자 제한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예외적으로 그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집단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부칙 규정에서 기한을 좀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올해부터 바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에 있는 표처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의결권 제한 비율을 축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1월부터 15%로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입니다. 기존에 이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었는데요. 이 순환출자에 대해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있다가 이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상향될 것이 예정되는 기업 집단들이 내년 되면 이제 우리가 공시 집단이 아니고 상출 집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순환출자를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있을 때 형성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해소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출 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급격하게 순환출자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지정된 기업 집단이 예전에 보유했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 출자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계열사 공시제도인데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동일인에게 국외 계열사에 관련된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국외 계열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파악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 의무는 이제 동일인에게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에 보시면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와 순환철저 현황, 그리고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직접 보유한 국외 계열사의 출자 현황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에 보면 그간 이 파란 박스, 그리고 파란 박스에서 빨간 박스로 넘어가는 이 출자 관계가 잘 공시가 되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이제 공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외 계열사와 국외 계열사 간에 이렇게 출자를 한 현황과 그리고 국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 회사로 출자하는 현황, 요 고리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이제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예전에 이제 그 롯데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그 해외에 있는 자본 그리고 출자 구조가 파악이 잘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지배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 회사에 대한 그 현황을 저희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제외 사유로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든 경우에 저희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공시할 수 없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제 회사가 이제 공시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이 공시 의무가 너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자산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00억 원 미만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비상장 소규모 회사에 해당되더라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제외가 되니까 다시 공시 의무가 여전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개선입니다. 지정 기준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5조 이상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 다음에 10조 이상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10조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기준을 국내 총생산액의 0.5%로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GDP가 아직 이제 뭐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2,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000조가 넘으면 2,000조의 0.5%가 이제 10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액의 0.5%가 10조 원을 초과하는 해의 그 다음 해부터, 이때부터는 10조가 아니라 GDP 곱하기 0.5%, 그러면 뭐 11조가 될 수도 있고 12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금액을 넘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은행 측에 좀 확인을 해 보니까 GDP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 발표가 되는데 2021년도의 GDP에 대해서는 올해 6월에 잠정치가 한번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내년 6월쯤에 확정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6월에 확정치가 발표되면 그 다음 연도인 24년도에 아마 이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GDP가 2,000조가 만약에 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또 24년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또 이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F 전업집단 지정 제외입니다. PF 전업집단은 사실상 금융위에서 금융 관련된 규제를 다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해서 공정위가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적다.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EF 전업 집단은 상출 제한 기업 집단에서 지정을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PEF 집단뿐만이 아니라 금융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금융 전업 집단이랑 금융보험회사를 영위하는 회사랑 그다음에 PEF 회사랑 합쳐진 이런 복합 집단에 대해서도 지정해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입니다. 임원 독립 경영은 그 동일인 관련자의 계열회사의 임원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을 시키고 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이 되면 그 임원이 가지고 있던 지분, 동일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회사도 다 해당 계열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집단 측에서는 본인 기업 집단 외에 이제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하고 싶은데 그 임원을 이제 우리 회사로 인재로 영입을 했을 때 그 임원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A 회사까지 이 기업 집단이랑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집단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이제 임원분을 그냥 선임하지 않고 다른 임원을 선임을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인재를 영입함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주장이 있어서 요 제도를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에 한해서만 그 이제 3%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15%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회사 편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이 임원 독립이랑 비슷하게 친족 독립도 있는데요. 어떤 기업 집단이 있는데 이 기업 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 중에 특정 친족이 나는 독립을 해서 별도의 사업체를 꾸리고 이 기업 집단과 별개의 집단으로 분리해 나가고 싶다 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친족 분리, 친족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친족 독립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던 집단도 분리가 되면 A 집단, B 집단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서 규제도 따로따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회사에 있는 계열회사는 A 회사 계열회사랑 서로 무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친족 독립을 했을 때 저희가 사후적으로 감시를 함으로써 탈법 행위를 받고 하고 있었는데 이 사후 감시를 법망을 피해 가서 친족 독립을 해야 할 수 있는 요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원래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친족 독립 상태를 영위하고 함으로써 이제 규제에서 대상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서 친족이 독립을 해서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를 한 회사도 사후 점검을 해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족 지위를 박탈된 친족 지위가 이제 없어진 사라진 회사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당연히 원래의 기업 집단에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집단 편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 촉진 관련된 두 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 성장 촉진으로는 그 첫 번째로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가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벤처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을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벤처 지주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주회사라는 큰 틀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40 그 지분율 요건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럼 벤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 자회사와
자회사의 그 지분 보유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벤처 지주회사가 자회사 단계에서 설치가 되면 이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20, 40 바뀐 법에 따르면 35, 50%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만 지분을 보유하면 되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벤처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단계에 설치가 되면 이 벤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원래 100% 지분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쉽지가 않다 해서 이제 50%만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이 경우가 이제 벤처 지주회사가 자회사 단계에 설치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벤처 지주회사가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손자회사를 보유함에 있어서는 30%, 50% 지분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을 해서 상장,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만 보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음영 부분이 벤처 지주회사가 손자회사 단계에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 손자회사 단계에 있으면 증손회사를 보유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는 100% 지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례 적용을 하여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50% 지분을 갖추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립 기준을 완화했고 그리고 이제 벤처 지주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요건도 완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는 5천억 원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300억 원으로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특징으로 지주 비율을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주 비율이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벤처 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지주 비율만 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벤처 회사로 편입이 되면 대기업 집단에 이제 계열 편입이 유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7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10년 유예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입니다. 작년에 이 법을 도입을 하면서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 내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같이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분 자체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하지는 않지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규제를 하였었는데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 자체를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투자회사인 CVC 같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보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기본적으로 금융보험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되었었는데 100% 지분을 갖춤을 전제로 해서 CVC 보유를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창투사라고 하죠. 그리고 신기술 사업 금융 전문회사 신기사라고 하는데 이 창투사랑 신기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CVC가 투자한 그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편입을 유예를 하는데 원래 이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7년간 계열 편입을 유예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를 10년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 차단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CVC 관련해서 마련한 안전장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탈 형태로 창투사와 신기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100% 지분을 보유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여신 행위나 다른 금융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이랑 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였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처럼 뭐 펀드 조성 금액을 40%로 제한을 하거나, 그 다음에 CBC 총 자산의 20% 해외 투자를 금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 일가가 보유한 그런 지분 회사에 대해서는 이 CVC가 투자할 수 없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간 지주 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가 있는가라고 있는데, 이제 CVC는 기본적으로 최상단에 있는 지주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주 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VC 외부 자금 비율 한도는 펀드 합산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 40% 적용 제한이 있는데요. 이 40%는 각각의 펀드별로 별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 비율로 하면 어떤 펀드에 대해서는 100% 비율 차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20%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특정 펀드에 이제 위험 부담이 쏠릴 수가 있어서 각각의 펀드별로 개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VC가 사모 집합 투자기구 형태, 회사 형태의 출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CVC가 GP로서 사무투자집합기구를 설립을 하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지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계열 회사로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고 허용 가능한 범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남겨놨으니까 여기로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직접 이제 대면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저희가 3월에 준비한 그때 강의 시간 때 질문을 주시면 그때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